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했다. 중국 매체 CRI 온라인. 한국이 중국 미사일을 제치고 증동에서 큰 수주를 따낸 게 과연 우리 미사일이 부족해서인 걸까? 중국 러디의 신원. 최근 중국이 연이어 방산 수출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치욕스럽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쟁국으로 우려스럽다는 견제에서 이제는 무섭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먼저 태국에 수출하려던 잠수함이 독일제 엔진 수입이 막혀 취소되었고, 아르헨티나에 시진핑이 달려가 파격적 금융 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한 JF-17경 전투기도 결국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건 가장 우수한 고객인 중동에서 중국의 휘룡 미사일이 한국의 국산 전술지대 지유도문기 KTSSM에 밀려버린 것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중국 로켓 발사대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산 미사일을 구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TSSM 1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km로 중국산 휘롬 300은 사거리가 300km 가깝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UAE는 중국 미사일이 아닌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매제 싱이 싱크탱크에는 4월 14일 휘퉁 미사일 수출 실패, 중국 방위산업이 직면 한도전이라는 제목을 단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중동 수주전의 과정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올 연초 중동 현지에서는 KTSSM을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휘룸 300을 중국산 SR 5다연장 로켓에 각각 장착해 발사하는 시험 사격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가발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시험 사격 후 결국 KTSSM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빌리빌리에는 중국 미사일이 실패했다. KTSSM-1이 휘등 300을 미사일 비교 시험에서 격파하고 중동에서 무기 주문을 따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몰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 KTSSM의 발사 영상과 휘등 300을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큰 중국의 네티즌들은 비교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싸기만 하면 몇 개 주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탠다드부터 가성비까지 다 망쳐버렸네요. 평소에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개발도상국일 뿐이고 농사를 짓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고 가격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미사일과 격차에 대해서 인정하는 댓글도 있었고,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분석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매운 완전한 범위의 무기 법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는 더 고급 무기가 있고 중국이 받지 못하는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수십 년간 러시아와만 협력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장비면에서도 한국에 뒤처져 있고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사실상 매출이 5에 달했습니다. 2023년 최대 무기 전시회,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도 파키스탄조차도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핀란드 등으로부터 무기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꿈에 취해 있습니다. 한국은 곧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무사는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목표는 YJ-21입니다. 한국의 군대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마전 세계의 몇십 위 정도였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20년 기준으로는 세계 7위였는데 올해는 5위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이 순위에 머물렀어요. 이전에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휘룡 300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국산 로켓 발사대와 호환되지 않아 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UAE는 중국산 발사대를 분명 가지고 있었기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휘룸 300은 사거리가 300km로 KTSSM 180배보다 길지만 KTSSM이 성능과 사용성, 가격 등에서 훨씬 더 우수해서 선택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우디 방공미사일 수주전에서 한국의 천궁에 의해 중국산 LY-70 방공 미사일이 밀려버렸습니다. 그전에는 UAE에게 35억 달러 4조 6천억 원의 수주까지도 내주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대한 중동 방산 시장을 한국에게 모조리 내준다면서 천군과 천무에게 밀렸지만 앞으로 자주포는 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구 자주포는 세계 최강이지만 중국은 중동에서는 자신들이 수주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산 PLG, 오자주포와 K구 자주포를 비교이면서 PLG 자주포는 이미 사우디에 수출된 바가 있기에 이것이 K구 자주포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PLG-5가 정말 대단한 무기였다면 중국은 왜 이를 320대만 양산했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분명 이 자주포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PLG-5의 사거리가 50km이기 때문에 40km 사정거리를 가진 K9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0km는 애당초 일반 포탄과 PLG의 155포 구경으로 나올 수 없는 사거리기에 특수 사거리 연장탄으로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K9 자준포도 사거리 연장탄을 써야 최대 사거리가 40km가 나오는데 중국의 자랑은 거짓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LG-5는 3분 동안 1문에 무려 10발씩 30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일반 사격 모드에서는 1분에 5발의 포탄을 쓸 수 있어 다른 나라의 자주포 대비 2배 이상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발사 속도만으로도 세계 최고인데 포탄의 사거리도 최대 100km에 달해 어지간한 미사일 수준의 능력을 지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믿는 사람도 믿는 국가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최신형 자주포라며 PLG-5의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그때마다 이 자주포는 사격과 동시에 차체가 출렁이며 그야말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PLG-5는 포탄 한 발을 사격하면서 포신은 물론 차제, 전제가 앞뒤로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이 거의 모든 사격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화포가 사격할 때 이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화포이기에 앞서 무기체계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미 PLG 자주포를 도입했던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가 K9 자주포 200대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싱이 싱크탱크는 최근 한국산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무기와 경합에서 연전연패하자 중국산 수출 무기의 품질 관리 성능, 데이터의 투명성 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산을 사지 못하는 국가들이 싼 맛에 중국산을 샀다고 하지만 이제는 훨씬 훌륭한 성능의 가격까지도 착한 한국산이라는 훌륭한 옵션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24일 폴란드 수출형 천무 호마르 K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호마르 K는 300km급 미사일 291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200여 초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며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CTM-290은 에이테크임스 ATACMS와 동등한 KTSSM-KEI즘 미사일 계열의 수출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약 300km로 늘린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1을 말한다며 미사일은 구경 600의 길이 4m, 무게 약 1.5T로 그중 3분의 100일 탄두 무게라고 디펜스24는 전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은 KTSSM-1을 구입했지만 이제 사거리가 35km로 늘어난 KTSSM-2까지 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아와 지난해 약속한 300억 달러 약 41조 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는 2022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을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는데 최근 북한과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는 이란을 견제하려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은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무기 수출의 절반은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이었는데 이제는 파키스탄조차도 중국산 무기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적국인 인도도 K9 자주포를 도입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대 자본이 있는 중동이었는데 중동의 국가들도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의 거대 자본은 한국에게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요령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만든 극강의 강력한 무기가 장작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자 유독 한국가에서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그토록 경계 중인 KF-21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린다고 하니 중국 입장으로서는 미지고 팔짝 뭘 노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순간부터 중국에서는 개발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연일 특집 보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중국도 대한민국을 살피듯 대한민국도 중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에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홈져 만든 무기를 압도적인 물량으로 만들어내는 중국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무역로를 틀어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모위망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한 킬링 런처가 바로 조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조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560km인데 미사일 사거리가 10km가 훌쩍 넘으며 현재로선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심장을 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신개념 미사일 기술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광역마하수 초고속 비행체 운용성 확장을 위한 추진기관 핵심 기술이라는 제목의 핵심 기술 과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광역마하수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 이는 한 개 엔진으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마음속에서부터 극초음속까지 넘나드는 게 가능한 엔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으로는 마 정도가 한계로 알려졌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엔진이 바로 램제트 엔진입니다. 터보팬을 돌려 공기를 압축해 추진력을 높이는 터보팬 엔진과 달리 램제트 엔진은 음속으로 비행할 때 엔진 정면에서 아음속으로 빨려들 어우는 공기를 활용해 마하 5 이상의 초음속 영역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한데요. 더 윗단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의 경우 받아들이는 공기도 초음속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비행체를 초음속을 넘어 마하 10, 바로 극초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광역마하수 엔진은 단 하나의 엔진에서 램제트에서 스크램제트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복합제트 엔진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까지 지속적인 고속 비행을 수행하면서 적이 요격하기 어려운 저고도 비행까지 수행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개발됩니다. 요격할 수 없는 속도로 방공망을 극초음속 미사일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까지 회피하는 순항미사일의 강점까지 합쳐진다면 레이더 선진국인 미국이라도 요격할 수 없는 궁극의 미사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항속거리와 위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엔진 재점화 기술도 이번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재점화 기술이란 발사된 미사일의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속도와 연료 사용량을 조절하는 기술로 한번 엔진을 점화하면 연료를 다 쏟아내버리는 기존 미사일들과 다르게 추진 활공 추진 단계를 반복할 수 있어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을 훨씬 뛰어넘는 스펙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번에 개발에 착수한 엔진 재점화 기술과 가변 기동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말 그대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최강의 공격 무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형 지르콘 미사일의 개발은 완성에 다다른 단계로 현재 조립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거기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계획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공대지 미사일을 위한 공중발사를 추진할 핵심 기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공고문에서는 우리 군이 극초음속 무기를 공중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게임 체인저. 그것도 현재 가장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KF-21 전투기를 위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2030년대 초에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KF-21 블록 P 개발 완료와 맞물리는 시기로 내부 무장장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되어 있을 KF-21의 주무장으로 탑재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긴장하기에 충분한 일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사거리 10km에 육박하고 방어조차 불가능해 꼴찌가 아플 지경인데 막강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쉽게 추적할 수조자 없는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린다면 무수히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시작하지만 추후 5세대와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든 5세대, 6세대기로 개량된다고 전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는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부 성능이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즉, 세대 격차를 나누는 기준이 화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특히 KF-21 전투기는 4.5세대지만 F-22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성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조작, 개발 중인 미지의 영역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 걸음 앞장서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우디가 건설하려 했던 한국 원전을 취소해버리더니 중국 원전을 대신 짓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화가 난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예고했는데요. 도대체 단 며칠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우디 왕세자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바꾸며 대반전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기에서 초대박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내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릭스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장악에 맞서 세운 국제단체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가 이곳에 새로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는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은 나머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브릭스 합류 소식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는 국제사회의 신흥국과 개도국의 공동 이익을 향한 브릭스 회원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평화와 개발을 위해 브릭스의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의 브릭스 합류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브릭스의 확장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 해외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큰 손으로 미국과 한국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을 할 때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제2의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마저 가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사우디 국영통신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사우디 국왕 주재 회의에서 사우디 내각이 사우디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대화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는 각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주도의 정치경제안보 동맹으로 이란 등 4개 옵서버 국가와 사우디, 카타르, 티르키, 터키 등 9개 대화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정식 회원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이 많아 서방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과 깊게 손을 잡더니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미국 연합의 사우디 원전 건설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우라늄광 채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동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한전이 원전을 짓고 운영을 미국이 담당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사우디 당국자들은 모하메드 빈 살만 황태자가 한국-미국 연합과 협상이 깨질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진전되면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은 한국 원전 미국 운전 방안보다 20%가량 저렴한데요. 중국은 이를 빼앗기 위해 그동안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우라늄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설비 건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핵무기까지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절대 반대나 시위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 워낙 복지도 뛰어나고 모든 사우디 국민들이 풍족한 자원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불만이 매우 낮은데요. 자,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중국 원전을 들여온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사우디 국민 모두가 거리로 나와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정보가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중국 동해안에는 무려 49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원전이 하나씩 생기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하필 또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들을 전면 통제해 해당 사실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해당 극비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문제가 생겨 인체에 매우 해로운 핵물질들이 그대로 새어나와 동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자동 정지되는가 하면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굴뚝 배출가스의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져 1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핵안전국은 당시 사고를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인터내셔널 누클리어 이벤트 스케일 INES 기준에 따라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 핵안전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타이산 원전 일시장에는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의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톰은 중국 당국의 안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건을 미국 에너지부에 보냈습니다. CNN은 프라마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생성 가스피션 개서지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위험하게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CNN은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밝힌 핵분열생성 가스의 유출은 저장 용기가 파열되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50일 뒤에야 한국으로 방사선 물질이 오지만 중국의 경우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무려 100기의 원전을 한국과 마주하는 동해안 지역에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전 위험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에 비교하여 무려 1000배에 달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3, 4일 안에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부는 편서풍, 중국 동남부에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원진과 폐수는 모두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방사능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사우디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레리 호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뒤통수를 친 사우디를 포함한 중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원전을 설치하기로 한 사우디를 상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리 호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대신 한국을 아시아 최우방 동맹국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온갖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줄 것이라 예고한 바 있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태세 전환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F-21을 잡으려고 발악하던 튀르키예가 갑자기 한국에게 방산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해진 건데요. 최근에서야 한국 방산과 경쟁하려 했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으며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곳에서도 한국 방산을 인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KF-21을 뒤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튀르키예가 최근 자국산 5세대 전투기인 TF-칸의 첫 시험 비행 성공에 엄청나게 들썩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튀르키예 방산업체인 TUSAS 에어로스페이스는 칸 전투기가 이륙 후 앙카라의 공군 기지로 돌아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기체는 고도 약 2400m까지 올라 시속 426km의 속도를 내는 등 13분간의 초도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등 이번에 천여 비행을 마친 겁니다. 이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튀르키예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튀르키예 방위 산업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할 정도로 현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었는데요. 튀르키예 방사청도 칸을 통해 5세대 전투기뿐 아니라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가진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TFX로 불렸던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미국에서 도입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개발에 착수한 자국산 5세대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비행에는 4세대 F-16 전투기에 쓰이는 미국 지휘의 F-110 쌍발 엔진이 사용됐지만 튀르키예는 오는 2028년 국내 생산을 목표로 자체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튀르키예에서는 TF-칸이 대한민국의 보람의 전투기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극했다며 KF-21을 거의 다 쫓아왔다고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튀르키예 언론에서는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배경을 놓고 다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14년 전 튀르키예 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역시나 한국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휘리에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탄생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0년 튀르키예 공군은 얄친 에르컬 소장을 한국에 파견해 한국 공군의 자국산 항공기 개발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귀국한 에르컬 소장은 국산 항공기 개발에는 임무 컴퓨터와 비행 컴퓨터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프로젝트에 R&D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당시 에르도안 총리의 전투기 개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알타이 전차 개발 때처럼 칸 전투기 관련해서도 향후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튀르키예 대통령은 칸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직접 공유하고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며 KF-21을 금방이라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이 처참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칸이 높은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칸 전투기는 전투기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정도의 내부 무장창만 같기에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F-35A 전투기보다도 내부 무장 탑재량이 떨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전투기 국산화 사업은 아직 불완전한 성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첫 비행에 나선 칸 전투기는 지상 시험용으로 제작된 시제기로 F-16에 사용되는 미국산 F-110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향후 칸 전투기의 향후 자체 생산 엔진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해외 협력사가 확정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튀르키예 방위산업청이 칸의 자체 생산 엔진 도입이 예정대로 2028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밝혔지만 말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최근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국의 공군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서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추가 구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사양의 F-16 전투기 40대 구매뿐 아니라 기존 F-16 전투기 79대를 현대화하는 개량 키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 전투기 성능과 개발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면 미국과 이런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칸 전투기가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직접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주요 부품과 기술을 해외 아웃소싱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할 역량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이었던 튀르키예의 첫 국산 전투기 사업은 2016년 TAI가 제작사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원래 튀르키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 E를 주력으로 삼고 그런데 튀르키예가 2017년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사온다고 발표하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미국은 튀르키예가 F-35와 S-400을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2019년 튀르키예를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내쫓았고 갑자기 칸 전투기의 개발 목표는 몸집을 키워 보조 전투기에서 주력 전투기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계획에 없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게 된 튀르키예가 처음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다가 최근엔 현실을 깨닫고는 바로 꼬리를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튀르키예 방산업계가 한국에 기술협업 러브콜을 보내면서 도움의 요청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방위산업의 국산화를 목표로 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스스로 해낼 자신이 없자 한국과 첨단 기술 협업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 방산업체는 한국의 연구 개발부터 공급망 진입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애처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주요 방산기업은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과 한 튀르키예 우주항공 웨비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방산기업은 첨단 소재와 원부자재 중심으로 해외 벤더들을 발굴 중인데 특히나 한국 방산과 협력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는
과거 동맹국이었던 미국에 의한 무기 금수 조치 경험 때문에 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군사기술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튀르키예는 국방 예산도 확대했는데 올해 튀르키예 국방부 예산은 405억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250%나 증액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튀르키예뿐 아니라 방산업 폭망 위기에 처한 프랑스에서도 한국산 방산 도입과 더불어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도 과거의 독일처럼 방위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 방산에 시선이 쏠리며 자신들에게 해답을 줄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프랑스 군 당국자가 무기 생산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매체에 따르면 방산업체 MBDA는 당초 올해 여름까지 1억 5천만 유로 상당의 프랑스의 미스트랄, 적어도 지대공 미사일 300기를 납품해야 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 납품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또 작년에 주문한 장거리 미사일 아스터 200기도 원래는 올 2분기에 납품돼야 하지만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 국제정세 상황을 감안해도 배송 시일이 늦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상황이 이러자 현지에서는 총알 배송의 한국 방산과 너무나 비교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우익 매체로 유명한 산케이에서도 미국보다 한국 방산이 낫다고 말하는 중인데요. 산케이는 T-50은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에서 사용돼 세계 각국의 에어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공격기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산기 T사도 항공자위대에서 블루 임펄스로 고개 비행을 하면서 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T-50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 특히나 글로벌 방산업계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전망이 매우 인상 깊은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 내에서 한국 방산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